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허먼 밀러 이자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위즈덤 칼리지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프로님이 연기가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이프로님이요? 네.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시려나 봐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니 네. 이제는 뭐 익숙하신데요. 네, 거의 뭐 깐에 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우리 이프로님의 연기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목소리가 좋으셔서 그렇죠. 네. 차세대- 목소리는 뭐 정프로님이 네. 더 좋으시죠. 아유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커머디티라고 하는 그렇죠. 상품, 네. 혹은 원자재 이렇게 네. 이해되는 것들 투자에서 진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뭐 낱낱이 한번 들어볼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걸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나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워낙 많은 종목들이 또 시장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꼭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좋을 것 특히 같습니다. 올해는 인생에 이렇게까지 밀가격이 영향 미친 적이 없을 정도로 네.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가격. 자, 이 이야기 저희한테 해주실 분은요 대신증권의 김소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소연 위원님과 함께 국제 상품 특히 뭐 시작은 유가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일단은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지도 몰랐고 네. 또 갑자기 이제 최근에는 또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제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참 예측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리서치 센터 있다 보면은 유독 그 시즌에 일복 터진 애널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의 그 모닝 미팅이 거의 8화를 끌고 가는 애널들이 있는데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은 뭐 단연컨대 김소연 위원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유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근데 유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네. 우선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공급 부족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 뭐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가 쪽에서는 공급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진정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는 3, 4분기가 조금 고점이지 않을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그래도 3, 4분기가 조금 피크를 치고 조금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진정이 된다라는 한라분기 갈 때까지 네.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고점은 이제 3, 4분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면 3, 4분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냐라고 이제 놓고 보았을 때는 저는 계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이제 미국 드라이빙 시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여행도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플러스해서 이제 지금 여기도 이제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 냉방에 대한 수요도 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런 여름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맞물려서 보았을 때는 3, 4분기가 그래도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동량이 제일 많은 여름 휴가철부터 고 3분기가 많을 거고 네. 공급도 사실 뭐 당장 해결될 만한 요소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3, 4분기까지는 지금 좀 유가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네.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반기 전망 내놨을 때 이제 네. 유가 레인지를 제시를 한 게 이제 90에서 130달러 정도 수준이고 지금이 뭐 110달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조금 3, 4분기엔 조금 업사이드로 튈 수 네. 있는 조금 그림이 나타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이제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네. 이게 왜 사람들 그 판단 중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초반에 어쨌든 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네. 이 공급 부족 사태를 좀 가속화시켰다 이런 의견들도 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이거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생산 안 하는 걸 사우디가 더 생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현상은 고유가를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7월 달에 이제 뭐 바이든과 뭐 사우디의 왕세자가 만날 수도 있다는 추측들이 있는데 네. 그런 좀 어떤 미국의 정책적 변화들이나 뭐 향후 이제 사우디 회담 이후에
좀 수급의 변화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정리하자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좀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심화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미국이 네.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네. 만들고 있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고 그의 반대급부로 이제 화석연료 특히 이제 셰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파리 기후 협약도 이제 가입을 하고 뭐 기존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셰일 업체들 또는 이제 오일 업체들한테 이제 땅을 임대를 해줬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막았고 뭐 등등의 정책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오일 생산 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이런데 공급을 늘려야 하나라고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셰일 업체들도 이제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원유 생산량 놓고 보았을 때도 조금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셰일 따질 때 뭐 BEP 이렇게 해서 유가를 조금 많이 봤었었는데 이미 이제 BEP는 넘어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공급을 늘릴 계획이 없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저는 또 이제 공급 측면 말고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조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또 정치적인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트럼프 때는 이제 뭐 사이를 통해서 이게 그런 사우디의 왕세자랑 1대1로 이제 외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펙의 원유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 압력을 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석유 시장 그리고 이제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조금 이제 원유 공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갈라졌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이제 취임하고 나서 사우디의 그런 인권 문제도 이제 건드리고 이제 왕세자랑도 이제 직접적인 외교는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권자랑 좀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사우디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괘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증산을 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해도 이제 그에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계속 이어졌다가 이제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 기존에 7월 자기 말을 뒤집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거의 다 했다 보니까는 지금 꺼내줄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사우디와의 이제 그런 회담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회담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선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두 번째 질문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인 게 이제 사우디 그리고 이제 오펙 중에서도 사우디 다음으로 원유 생산이 많은 국가가 이제 UAE 정도인데 이 국가들도 지금 심지어 조금 예비 생산 능력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원유를 이제 늘릴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EIA랑 IEA가 저번 주에 이제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보통 주요 에너지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도 이제 뭐 1970년대 이후로의 그 예비 생산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캐펙스 투자의 그 방향도를 놓고 보았을 때도 오펙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원유 생산량이 한 300만 배럴 정도 수준이다라고 최대가 이제 300만 네. 배럴. 네. 근데 그 수준이 원래 기존에 이제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량이랑 예상했었던 차질량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늘릴 수는 있죠. 근데 늘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보니까는 추가 대응이 없는 거의 마지막 카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이제 섣불리 이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우디도 좀 고유가를 조금 즐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오일 메이저들도 그렇고 셰일 업체들도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코로나
것도 이제 겹쳤고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고유가를 통해서 얻은 재정 수지로 조금 미래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네. 조금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공급단에서는 당장 눈에 띄게 튀어나올 만한 기름은 없다는 뷰가 좀 공감이 되네요. 네. 근데 결국 이 기름은 누군가가 이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살려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만약 오른다는 가정을 하면 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누리면 가능할 텐데 아마 그거는 하반기로 가서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타던 자동차를 좀 덜 타거나 이런 이유로 그래서 네. 결국 기름값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1억 배럴에서 1억 1,000만 배럴이 필요하다고 1,000만 배럴 늘린다고 가격이 10%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50% 뛰는 게 이제 기름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소비가 그만큼 조금만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마치 10%더 필요할 때 50% 올랐듯이 10%덜 필요할 때 한 50%더 다운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수요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려고 하면은 이제 경기단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가시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3, 4분기 수요를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유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 휘발유 가격도 높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유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저는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데이터로 이제 봤는데 이제 미국의 가정들의 개인 소비 내에서 이제 가솔린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70년대 이후로 딱 그려봤더니 역사적인 평균치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쪽의 가정들은 충분히 지금 추가적으로 연료에 대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능력이다. 네. 아직까지는 차 네. 탈만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보는 탈만합니다. 못 타보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차를 타고 왔네요. 아직까지는 탈만하군요. 네. 네. 아직까지. 비싼데 그래도 탔네. 고급류 기준 2,300원까지는 탈만하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플러스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또 주목해야 될 게 또 이제 수요단에서 이제 원유 말고도 천연가스 석탄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도 있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겨울철에도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난방에 대한 수요도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지금 가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에너지는 항상 추울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 수요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이제 고려했을 때 유가가 그렇게 쉽게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요단에서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기관에서도 이제 올해 수요 그 증가폭 레벨 자체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EA라든지 EI라든지 오펙 같은 경우에는 수요 증가폭 결국엔 전년 대비로 놓고 보았을 때는 늘어나겠지만은 그 증가폭이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 둔화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한 거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수요단에서는 그 쇼크가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면서 재정 확대 정책도 이제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수요단에서는 저는 그렇게 큰 쇼크가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기유가를 보다 보면 네. 이 원유 선물을 사는 수급들이 네, 정말 기름이 필요해서 사는 주체들이 있고 네. 사실 뭐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금융자본들이 단순히 트레이딩을 위해서 사는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이런 비율의 변동들이 좀 보이시나요? 데이터상으로?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연준 통화 정책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을 때 보는 게 이제 투기적 자금의 추이를 조금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요. 근데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투기적 자금들의 흐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이 빠져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고 뭐 비철금속도 그렇고 워낙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지금 증거금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그런 투기적 포지션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빅하우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이 조금 빠져나간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투기적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유가가 뭐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은 좀 나타나기는 네네. 조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최근의 보고 포지션의 있습니다. 변동들은 네. 실수요와 실공급에 의한 변동이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3, 4분기에 유가 밴드 얼마나 보고 계시죠? 밴드요? 애널리스트가 가장 머리 아파하는 밴드. 자, 이거는 이제 박제가 돼서 영원히 남습니다. 자, 방송 인증. 2022년 3, 4분기 유가 밴드는요? 저는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 유가 밴드는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100에서 130 보고 있습니다. 100에서 130? 네. 그냥 너 비겁한 거 아닙니까? 심플하게 전고점을 뚫는다 안 뚫는다. 뚫는 것 그러니까 전고점은 뜰 때 130 정도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정도로 조금 100에서 130 네.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온다는 네, 거죠? 네, 빠져도 크게는 안 빠지고 네. 이제 고점은 한번 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올해 유가가 급락할 만한 개연성은 없다고 보신다는 거네요. 네, 워낙 공급 쪽에서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저는 수요가 뭐 과거의 그뭐 금융위기처럼 나타나진 않는 한 저는 이제 수요단에서는 그만큼 떨어질 만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유가는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유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 이야기를 전반에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해봤고요. 나머지 또 원자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충격받았던 게 이제 곡물, 뭐 네. 밀과 옥수수. 밀과 뿌리가 자라면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왠지 할 것 같았어 이거. 그래요? 이제 솔프로님 너무 나를 잘 알아. 이거 할 것 같았어. 기분 나빠. 밀과 보리가 자라.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들어보죠 자, 이제. 과연 밀과 옥수수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곡물 쪽도 조금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거의 이제 곡물 쪽, 농산물 쪽은 한 조정이 한 15% 왔고 특히 이제 소맥 쪽에서도 한 20% 정도 빠졌는데 지금 시즌상 계절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이랑 이제 주요 생산지대에서 지금 수확하는 시기다 보니까는 이제 좀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유입이 돼서 조금은 조정이 왔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석해 보시면 네. 유가가 어려워요, 곡물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곡물이 그쵸, 어렵습니다. 곡물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도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면서 불과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뭐 인도네시아의 팜유 모자란다고 네. 막 급등했는데 지난주에 뭐 신문 보니까 뭐 이제는 팜유가 남는다. 네, 맞아요. 그래요? 곡물은 네. 뭐 향후 뭐 2년 동안 뭐 가뭄 때문에 없다고 하더니 네.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는 뭐 인도랑 러시아가 풍작이라서 네. 수급이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 역대급 흉년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곡물이 뭔가 사실 이게 사실 데이터들이 좀 풍성하게 많이 나오면 예측하기 좀 편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좀 제한적이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국들은 데이터가 좀 더 많을 텐데 네. 우리 같이 이제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서 네.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우리 또 강원도 가면 참 그 찰옥수수가 많이 그렇죠. 근데 재배되긴 합니다만. 네. 국제 찰옥수수 데이터 초당 옥수수 지수를 대학 만들었어. 찰옥수수. 그래서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옥수수가 어느 정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옥수수가? 지금 좀 이제 소맥이 가장 크게 조정이 왔고 소맥이? 네. 옥수수가 한 820불 정도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옥수수 대두 쪽도 조금 같이 이제 연동해서 빠지는 소맥이 이제 밀이죠. 네, 밀입니다. 소맥은 많이 빠졌어요? 네, 20% 20% 5월 고점 중순으로. 대비? 네. 그 밀가루 의외로 빠졌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막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겁니까 이제? 걱정이라 하면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 이제 라면값 걱정.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고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네. 한층 올랐고 네. 한참 비쌀 때보다 조금 싸진 그 정도 네, 수준이고. 그러니까 워낙 여기가 특히 이제 소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양도가 이제 노출도가 이제 높은 상품이고 저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좋게 보고 있었던 게 이제 먹거리 특히 소맥 같은 경우 주식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밀 공급이 뭐 제공된다 안 된다 계속 뉴스가 계속 엇갈리곤 있지만은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결국엔 무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먹거리 주식 관련된 곡물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밀가루도 네. 아까 저희가 유가 얘기할 때 러시아에서 안 나오는 거 사우디가 대체하면 되는데 사우디가 안 만드니까 네. 어쨌든 공급이 원활하진 않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밀가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묶여 있는 애들의 물동량이 풀린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가격이 빠졌다 하면 어딘가에서 뭔가 대체 지역들은 존재를 할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이 보실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리 좀 묶이면 네. 어느 지역 정도에서 좀 풀려주면 이게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국이.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게 이번 주에 또 특히 조금 조정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쪽의 비 소식 때문에 또 이제 농산물 가격이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원자재가 이제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 이제 아무래도 주요 곡물 공급지다 보니까는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소식에 이제 좀 많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너지랑 뭐 곡물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의 네. 뷰는 상대적으로 곡물이 에너지보다는 좀 하향 안정화가 빠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우선은 곡물 쪽에서는 그러니까 소맥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 유가랑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밀가루는 더 나오기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랑 대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주요 생산지가 그 남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쪽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50%는 합쳐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곡물들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다라고 이제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소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이제 유가랑 관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비용단에서 또 차지하는 그런 비료 가격에 대한 비중이 또 소맥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한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이제 소맥 가격이 빠지려면은 또 유가가 진정이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그리고 소맥 같은 경우에 조금 연동돼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곡물 가격 관심 가지신 게 대부분 음식료주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보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쪽 구조가 재밌는 게 어떤 가격 인상의 명분이 생겨서 가격을 네. 딱 올려놓으면 향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사실 제품 가격이 내리는 케이스는 저희가 많이 그쵸.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료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곡물 가격 상승기에 최대한 가격 반영을 해놓고 네. 이제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곡물 수급이 풀릴 때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이 좀 그쵸. 이익을 벌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밀보다는 뭐 콩, 옥수수 쪽이 조금 더 안정화라고 하면 네. 뭐 제품 중에서도 이쪽이 원료인 애들을 보는 게 좀 합리적일까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옥수수 대두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단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중국 쪽 수요도 조금은 관련돼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과거에 또 이제 곡물 쪽이 한 2019년, 20년부터 계속 조금 올라오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이유가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있었다가 이제 그게 조금 많이 회복이 되는 구간이 있었고 플러스 이제 라니냐라고 해서 이제 네. 좀 이상 기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남미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줄었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그 라니냐의 영향력에서도 조금 옥수수 대두가 조금 자유롭다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그리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도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은 가격이 그래도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물 요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중요 곡물이 뭐 따로 있진 않죠. 요 정도만 보면 곡물은 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비철 금속 뭐뭐 보면 됩니까? 구리? 철. 철이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박 부장님이 자료 아까 잠깐 띄워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네. 보니까 니켈 가격이 고점 대비 50%나. 네,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50%? 네. 근데 아까 그 표에 보면은 니켈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진 걸로 맞아요. 데이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철이 3월달 이후로 계속 빠졌거든요. 이제 결국 비철은 이미 3월에 피크를 쳤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비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에 대한 포지션이 PD님 센스쟁이. PD님 어. 땡큐. 니켈,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아연, 구리 네. 요 정도 순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 맞물린 상황.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가격 조정이 크게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요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수요 둔화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철 금속 대부분의 수요의 그 비중을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데 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워낙 좀 강하게 3월달 이후로 이제 가다 보니까는 그게 한 분기 정도는 지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저는 이제 수요단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국에 대한 그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조금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그래도 이 비철이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공급에서 이제 비철 쪽은 러시아나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가 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고요. 조금 이제 컸었던 제품이 이제 알루미늄 정도? 알루미늄 니켈. 네. 알루미늄 니켈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보다 공급 차질이 지금 까보니까는 이제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금융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이제 비철 금속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게 아닐까라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뭐 니켈이나 이런 비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게 뭐 대부분 배터리 쪽 네. 소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물량이 늘어나서 이 비철 쪽에 이 전기차용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공감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갔던 가격이 뭐 반토막씩 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뭐 투기적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좀 줬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어쨌든 비철에 대해서는 수요 감축의 효과가 좀 다른 커머디티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비철 내에서도 좀 다른데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투기적 포지션의 영향력이 컸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니켈 때문에 또 LME 거래소의 정책도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니켈에서 이제 그런 중국 쪽 자금이 이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이제 니켈 쪽에서의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제 동프로님 네. LME가 어딘지 아십니까? 런던 상품 거래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런던 LME. 자, 시카고는 다 있잖아요, 또 시. 네. 네, 다 있잖아요. 왜 서울이 없는지 저는 그게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프로님이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아시아도 이렇게 시장이 큰데 사실 런던과 시카고에서만 거래될 수 있습니까? 정영진 상품 거래소. 하다못해 서울이든 인천이든 하나 생겨야죠. 어차피 서울에는 돈육 선물이 있습니다. 돈육 선물. 어디 뭐죠? 마장동에? 아니, 거래소에 있습니다, 실제. 아, 그래요? 돼지고기 선물이. 네. 3개월 뒤 거 거래하고 그래? 한정돼 있습니다. 그 돼지고기 중에는 어디를 제일 좋아? 가브리? 돼지고기는 뭐 삼겹살. 삼겹살? 네. 우리 저 연구원님은 저는 항정살 항정 좋아합니다. 약간 김지고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진행해 볼까요? 네. 그래서 그 네. LME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는 실제 거래도 중지를 한 일주일 정도 했었거든요. 중국 자금이 빠지면서
가격 시스템틱을 바꾼 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물 옵션 투기적 자금들의 재고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결제 약정, 뭐 오픈 인트레스트 이렇게를 좀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내가 사겠다라고 의사만 표시해놓고 네. 실제 대금 납입은 안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유출을 했을 때 이제 이미 그때 이후로 또 여기서도 투기적 자금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던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좀 투기적 자금의 그런 영향력이 컸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중국 자금의 영향력이 컸었나 보네 그럼 그전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중국이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래 전기차 시장이 결국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엔 자본 그런 원자재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라는 게 이제 그런 키 이슈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등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재미난 거는 이제 그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게 니켈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다가는 돈을 아예 이렇게 회수를 못 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돈을 다 처분하면서 이제 니켈이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 공매도가 네. 공매도가 청산된 네, 거죠. 네. 그 다른 저 비철금속 중에 뭐 그런 말고도 특히 이제 구리가 경기랑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근데 구리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 2, 3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보다 높긴 한데 네. 1년 내 최저치까지 갔다는 거는 경기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본 시각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수요가 좀 많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저는 수요의 영향력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컸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 수요가 워낙 그렇게 부진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도 중국이 이제 부진했고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투자 지표들도 보면은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빠졌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쪽이 올라오면 그래도 조금은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태랑 또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랑 또 조금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원자재 가격 다 빠졌잖아요. 뭐 주가도 다 빠지고 특히 이제 뭐 유가도 이제 마이너스 사태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빨리 반등했었던 원자재가 비철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선행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반영이 됐다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도 이제 정부 G7에서도 인프라 투자 늘릴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비철금속 수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을 했을 때 전 비철금속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비철금속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뭔가 투자 모멘텀이 이제 생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좀 그 비철금속마다 조금씩 사용처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이 비철금속 중에서 조금 선호도를 좀 어떻게 좀 가려주실 만한 팩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비철금속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수요 측면에서는 네. 전기차 수요가 제일 세다. 네, 제일 셀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비철금속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루미늄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조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에너지 사태 터졌을 때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도 같이 반등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상품들이 더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에너지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생산 비용 내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보니까는 조금 많이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올랐었던 상품들인데
지금 이제 유가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중국 정부 정책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그때 유가가 올랐을 당시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있었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가 조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부양 정책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알루미늄 생산 증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5월 알루미늄 중국 쪽 알루미늄 생산량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도 전년 대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저는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은 좀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거는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정광이 있고 네. 정광을 재련한 알루미늄 네, 있잖아요. 그럼 네.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정광 쪽인가요? 아니면 재련? 재련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그렇죠. 되세요. 재련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제 뭐 전기가 제일 많이 네,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기인데 전기를 생산하는 게 결국엔 전력이다 보니까 전력 안에 뭐 석탄, 천연가스, 뭐 원유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 이제 종합했을 때 한 에너지라고 이제 보고 에너지라고 이제 보시면 중국 되세요. 정부가 이제 전력 생산을 좀 통제하면 네. 이제 전력을 못 쓰니까 네. 그만큼 이제 알루미늄의 재련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네. 이게 다시 이제 중국 정부가 산업 활동을 전기 다시 써라 이렇게 유도하면 어쨌든 네. 알루미늄의 공급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네. 그럼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니켈이 아마 뭐 수요는 네, 가장 크게 제일 좋을 늘어날 것 걸로 같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 쪽은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공급이 타이트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언이 네,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유럽은 지금 이제 에너지 수급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그쵸. 보니까는 전기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은 이제 계속 조금은 공급이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 이제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베이스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얼마만큼 반등하느냐 이게 키일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알루미늄 그 아이언 재련 업체들이 네. 역시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얘네가 이제 지금 뭐 가스든 석유든 모자라서 전기를 원활하게 발전을 못 할 네. 테니까 네. 공급은 좀 타이트한 거고 네. 수요 쪽은 아이언을 보려면 뭐 어느 쪽을 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투자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연이 쓰이는 데가 뭐 도금이라든지 뭐 그쵸. 이쪽이다 보니까는 아이언 도금 강판이나 네. 뭐 아이언을 도금하면은 녹이 좀 덜 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철강 쪽도 같이 봐야 되고, 집질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녹 쓰는 걸 녹슬면 방지하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관련돼서 뭐 부동산, 인프라, 뭐 관련된 뭐 수급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쪽에서는 캐펙스 인프라 쪽이고 네. 공급 쪽에서는 유럽의 이제 전력 생산 단가가 네.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공급은 원활하지 않을 거니까 가격 측면에서는 아연은 우상향할 수 있는 네, 계기가 좀 그렇게 있다는 보고 말씀이네요.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략적인 가격에 대한 뭐 정리 이제 해주신 것 같고 전망이라든지 네, 혹시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혹은 뭐 원유 같은데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들이 대체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능한 방법이고 뭐 할 때는 또 어떤 거 좀 조심하면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ETF 투자가 이제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웬만한 상품 다 있죠? 네, 있습니다. 한국은 웬만한 상품은 없고요. 이제 해외 쪽 ETF를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모든 상품들 다 있다고 한국 보시면 웬만한 돼요. 상품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있는데 기본적인 건 있는데 해외보다는 그렇게 상품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ETF로 접근하는 네. 게 그래도 좀 가능한 방법인 것 가능하다.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원자재 시장 시장 구조, 그러니까 선물 기간 구조도 이제 봐야 되는데 선물 기간 구조도 뭐 백어데이션이다 보니까는 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그냥 그 가격 추종하는 ETF를 사면은 그래도 롤오버 비용은 발생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들어가도 이제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ETF 뭐 ETN 이런 거 보다 보면 네. 이
아무래도 국내 상장돼 있는 커머디티 관련 상품들이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고 네. 또 LP들이 호가될 수 있는 유동성도 좀 제약이 있잖아요. 또 네. 가끔 가다가 뭐 그쪽 상품 사고 났다는 거 보면은 이 커머디티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많던데 네. 혹시 뭐 그런 거 이제 투자할 때 좀 막 요런 ETF나 요런 ETN은 좀 피해라 뭐 요런 팁이 혹시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냥 AUM이 좀 큰 ETF를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 또 거래량도 조금 큰 규모의 ETF, ETN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선물 자체도 이제 원자재 자체가 이제 선물 거래도 이제 조금은 원활하게 되기가 힘들고 워낙 급변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품 구조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국내보다는 그래도 해외 쪽이 이제 조금 투자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 플러스 이제 만약에 해외 쪽에 투자를 하려면은 또 환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환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은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성향을 보면 해외의 커머디티를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이 이 금융 사이트에서는 가장 극강의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해외 상품을 달러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커머디티를 달러로 네. 레버리지 투자하면 금리, 상품 가격, 환을 다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각각이 2배가 되면 8배가 나는 사이클인 거고 각각이 반토막이 나면 8분의 1 맞아요. 토막이 나는 거니까 이제 좀 투기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뭐 선호하는 네네네. 표는 좀 애매한데 이것도 뭐 곱하기 3 이런 거 있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많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다 곱하기 3까지 하면 뭐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진짜. 네. 잠 못 잡니다. 잠은 자야죠. 네. 자 오늘 우리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님 모시고 원자재 관련된 뭐 전체적인 정리 한번 쫙 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유가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곡물 가격도 들었고 네. 비철 금속도 들었고 금 안 했구나 금. 네. 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정리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금 빨리 이제 합시다 금. 네. 저는 금이 이제 다시 조금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금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금이 원자재 시장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가장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계속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그런 금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워낙 지금 높아진 상황,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금의 매력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보통 금이 좋은 시장은 주식한테는 안 좋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조금 S&P랑 이제 금의 수익률을 놓고 보았을 때 S&P가 폭락했었던 역사적으로 이제 분기별 수익률로 놓고 보았을 때 수익률 성적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의 상황과 이제 금 가격의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금은 오히려 플러스를 그래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금 쪽도 조금은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괜찮게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도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워낙 지금 공격적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은 즉슨 실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금 가격이랑 조금 연동이 있는데 그게 조금 꺾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금 가격이 조금은 그래도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달러도 저는 빨리 진정이 돼야지 금이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어쨌든 금 가격을 좋게 전망하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 네. 금융 사이드의 좀 불안정한 환경이 투자 관점에서 금의 네. 좀 네. 수요가 늘어난다는 네. 관점인 거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뭐 실물 수요를 놓고 보면 이제 보통 뭐 장신구 수요가 이제 실물 수요라고 이제 그렇죠. 볼 수도 네네. 있어요. 경기에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장신구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중국 좀 경기가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고 이제 거의 조금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면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장신구도 사고 이렇게 할 거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도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다이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금 플러스 다이아죠. 금은 그러면
공급에서는 볼 건 없어요. 공급은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러시아 쪽 금 공급을 조금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금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났습니다. 러시아를 이번에 알면 알수록 정말 정말 자원이 많은 네, 나라죠. 맞습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와의 이제 거래 네. 때문에 조금 공급이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행이 되면은 또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좀 자발적으로 이제 금 협회도 그렇고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러시아산 금을 조금 이제 그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하고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원유 시장처럼 이렇게 조금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이제 좀 지하 시장이 또 형성이 되고 이런 게 좀 더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위원님의 이런 커머디티에 대한 내용을 쭉 다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랑 엮인 애들은 지금 다 뭔가 네, 수급이 꼬여 있고 네, 러시아가 좀 덜 만드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네, 좀 맞습니다. 괜찮고. 대체 품목이 있는 것 같고 네. 수요단에서는 중국이 많이 쓰는 거는 눌려 있는데 조금 네.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러시아랑 중국이 어쨌든 비철 쪽은 이제 목줄을 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금 가격 볼 때 예전에 제가 그런 차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금과 은의 뭐 비율이 몇 네. 프로면은 뭐 은을 사고 네. 뭐 금과 은의 비율이 몇 프로면 금을 사고 뭐 이런 걸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요새 그 은 가격은 연동해서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이랑 은 가격 비율을 놓고 보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비율이 있는 상황. 우상향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은 가격보다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금이 더 비싸지고 네. 있다. 근데 이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얼마 높아가면은 뭐 은을 사고 금을 내려가면은 뭐 금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아진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은을 사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네, 사실. 특히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그쵸. 조금 뭔가 애매한 상품인 것 같아요. 결혼할 비철도 때도 좀 아니고, 덜 쓰고. 비철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조금 가격이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 귀금속 내에서는 이제 금이 그래도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은과 벌어지고 있지만 굳이 아직은 네. 금 버리고 은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금을 더 사시는 게 이제 지금 네. 가격 측면도 1,800대 이제이다 보니까는 조금 그래도 금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달러랑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 생기면서 이 금 가격이 많이 좀 꼬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네. 비트코인이랑은 역시 왔다 갔다 서로 반대로 방향으로 갑니까? 금이랑?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네. 네. 연동될 수가 없는 속도였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금은까지 저희가 싹 살펴봤습니다. 정말 총정리했네요. 네, 진짜. 아주 요 정도는 뭐. 커머디티를 이렇게 총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네. 야, 근데 어떻게 하나 뭐 안 갖고 오셔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내시고 정말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얼마나 최근에 많이 시달리셨는지를 저희가 익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얼마나 모닝 미팅에 지금 80%를 차지하고 계실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전혀 뭐 문제 없이 다 나왔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커머디티 상품을 싹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신증권 큰데 믿을 신 자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60년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60주년이면은 뭐 특별 상여금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금으로. 않고요. 금 뭐 10돈씩. 행사를 해서 뭐 가수들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수는 주로 이제 직원분들이 보고 싶은 가수보다는 경영자가 보고 싶은 네. 가수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김소연 책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